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여야의 지도부 선출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언론과 노동개혁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잔혹사를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사훈 기자, 기초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두 분이 당연히 방송에서 교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선배 처음 본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처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사실 저는 뵌 적이 있고요. 제가 부끄럼쟁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홍사훈 기자님 지나갔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제가 최경영 네. 선배랑 같이 기초자님 방송하셨는데 네. 최경영 선배가 어찌나 마음이 들으셨던지 방송 고정하시게 됐다면서 그 방송에서. 경향 고마워요. 야, 이런 분위기구나. 아니 우리 홍사훈 선배는 그 오후에만 방송하시는 게 아니고 요즘 뉴스공장에서 아침에도 방송을 하시는데 F4라는 별칭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나 보니까 진짜. 경쟁이 예. 멤버들이 너무 대단하신 분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솔직히 보는 사람 부담스러울 정도로 치열합니다 이게. 아니 그 F4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처음에는 찌라시 평의회 해갖고 뭐 온갖 찌라시들 그래서 야 찌라시 다루면 안 된다. 이 찌라시를 갖다 어떻게 방송에서 아무리 우리가 유튜브지만 하느냐 하는데 하여튼 저는 그냥 거기서 비주얼 담당으로 그냥 그, 비주얼 담당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제 친구들도 많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야 너 거기 나가지 마라. 거기 나가지 오. 마라. 그 찌라 확인도 안 된 찌라시. 오히려. 왜냐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찌라시 얼마나 맞아요. 혹해. 네. 정말 혹하지. 그게 유튜브에서 통한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방송에서 말하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언론에서. 근데 그게 막 나가 확인을 해보지도 정말 내가 거기 하면서도 정말 야 진짜 황당한 것들 많아. 그래서 야 이런 게 방송에 나가도 되나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세 가지 철칙으로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잔바리 시절부터 금하는 게 일단 그 추정과 예단 전원 이거는 절대 안 된다. 물론 생각은 할 수 있지 우리가 그걸 알고서는 취재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추정과 예단 단계에서 방송에 나가버리는 방송을 말하는 거는 한 방에 간다. 그렇죠. 특히 전원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남의 말 옮긴다는 게. 남의 말 옮긴다는 건 진짜 전원이라는 확인 안 하고선 옮기는 건 진짜 한 방에 가는 건데 여기 그게 너무 일상화야 아마.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 세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추정과 예단은 어느 정도 이게 여기까지는 허용이 되겠구나라고 네.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전원은 진짜 이거 위험한 거거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야. 하다못해 크로스 체크 간접적인 확인이라도 그게 돼야만이 이게 어느 정도 방송에서 말을 하는 거지. 만약 내가 오늘 이거 어디서 카톡으로 받았는데 이런 게 있어. 막 줄줄줄 막 있거든. 네. 그런데 그래서 내가 거기가 F4에서도 어쨌든 제가 그래서 언론인답게 무게를 가장 잡아주는. 나이도 많으니까 비주얼 담당이라죠. 그래서 중심을 잡고 그런 거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저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혼나는 역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아니, 정말로 추정하지 말고 예단하지 말고 전원을 함부로 옮기지 말란 얘기는 저널리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금원 같은 얘기인데 우리 기초자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언론 많이 보다 보면 그런 보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근데 그죠? 저는 전원을 네. 너무 많이 봤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죠. 왜냐면 예. 그게 가면 한 방에 정말 어떤 때는 언론사가 막 문을 닫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전원이가 진짜 위험하거든. 근데 검찰발은 거의 다 전원이던데요. 뭐뭐라고 한다라는 게 모든 서술어의 기본이던데. 그래도 기자들이 최소한 우리 구경 더 잘 알겠지만은 간접적 크로스 체크를 해요. 그래서 당사자를 체크하는 게 가장 좋지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당사자가 확인이 안 될 경우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 그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 2명, 3명의 크로스 체크를 해서 이거는 보도해도 될 정도다라는 확신이 들 때 말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냥 저는 카톡 보는 거 얼마나 혹해 막 그래 막 이러면은 아니 그런 상황인데 여하간 뭐 여러 가지 이제 받은 글도 돌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고 실제로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가 벌써 6월 4일에 출범을 했으니까 꽤 흘렀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생각보다 오래는 안 됐는데 윤석열이라는 세 글자가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선배? 왜 지워져? 이제 걸줄 시간인데 그거 지워지면 안 돼요. 그래요? 절대 지워지면 안 돼. 맞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까? 네. 그럼요. 저는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가 한국 사회에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정말 해악을 끼친 게 있었을까? 3년만 그나마 2년 반만 해서 다행이지. 조금 더 했으면 나라 정말 완전히 들어먹을 뻔했잖아요. 지금도 그걸 갖다 지금 밝혀내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네. 특검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이 그 뭐라고 할까 되치게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이거 발판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발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특검이. 그래서 이 특검이 무조건 성공을 하고 국민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호응 이걸 받아줘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린 측면은 뭐였냐면은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런 그 면에서? 대통령이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윤석열이 뭔가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좀 잊혀졌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기추아님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이나 실제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 조금 드시는 건 맞죠?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라지는 거는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2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네. 뽑힌 게. 믿을 수가 없는 느낌인데 저는 사실 의도적으로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건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언론만 보다 보면요. 그 윤석열이 임기를 제대로 마치고 끝낸 대통령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비판이나 어떤 그런 시각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조중동 그 사설 이제 칼럼이나 이런 걸 쭉쭉 보다 보면 마치 아직 2주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식의 것이 굉장히 많아요. 너 이렇게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 너 협치하기로 했지. 너 왜 네가 한 말 안 지키니? 라는 칼럼이나 사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 여사란 단어를 계속 꼬박꼬박 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전에 있었던 내란 때문에 종식된 그 권력이라는 점을 지우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김건희가 우울증 걸려서 온 세상이 다 걱정을 해야 될 것처럼 기사가 쏟아진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도 왜 특혜 논란이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검찰 개혁도 중요하고 기재부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상들을 다루는 여러 가지 주요한 사건들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에 대한 지적들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 개혁도 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선배. 그러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추자 씨가 말을 엄청 조리 있게 이렇게 잘하시네요. 오늘 처음 뵙는데 대단합니다. 조리 있기로는 기추자님만한 분이 없어요. 그냥 겉모습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무슨 블랙 요원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뭐 물어보셨지 참? 그 물어본 거는 이제 언론 개혁이라는 것도 주요한 화두 중에 하나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거론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은 세트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햄버거고 누가 프렌치 프라이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둘 다 같이 똑같은 가치 개혁의 대상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언론이 왜 개혁이 대상이 됐는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물론 모든 언론인들이 다 잘못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참에 언론을 개혁한다면 뭐 어떻게 바꾸겠어. 이걸 갖다 언론사를 갖다 어쨌든 민간 회사인데 그걸 강제로 전두환처럼 옛날처럼 때려 뭐 강제로 문을 닫게 만들겠어. 그럴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 속히는 구성원들 이 사람들이 바뀌어야만이 그 언론이 개혁이 된다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저는 예전에도 제가 여기서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자들에 대한 그 채용 과정 이 부분부터 바꾸는 게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 게 가장 마지막 그 최종 종착점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일단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언론 개혁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 생각하는 건 처음에는 일단은 동의하는 기자들도 있고 안 하는 기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단 기자단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수십 년 동안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네. 기자단이란 그 어쨌든 그 카르텔이잖아. 이거야말로 진짜 카르텔이잖아요.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해. 다른 데는 왜냐하면 기자단에 속해 있는 기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기자단에 속해 있는 권력과 권한이 특혜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담합해 갖고서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다 해먹자 이거잖아요. 이거 빨리 해체해야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아.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보다는 해악이 제가 봤을 때 100배는 더 큽니다. 특히나 가장 먼저 법조기자단. 물론 모든 기자단을 다 해체해야 된다고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는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앨 필요가 없어. 국회 출입 기자단 반반입니다. 나머지 정부 부처에 옛날 노무현 정부가 해체시켰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해체시켰듯이 일반 정부의 기자단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걸 국민 세금들로 기자단 기자실을 운영하고 물론 지금 기자단의 옛날하고 다르게 실비를 내죠. 내긴 내지만은 그거 정말 진짜 실비입니다.
이걸 갖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자단에서 굉장히 많은 유무형의 혜택들이 돌아가잖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현직을 떠나서 잘 모르겠죠. 옛날에는 뭐 전반기 하반기로다가 해외 취재나 심층 취재라는 명목으로다가 해외 여행도 있었어요. 뭐 미국파 유럽파 나눠갖고 그런 거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 기자단을 갖다가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취재하면 되는 거지. 왜 이걸 국민 세금으로다가 기자단이라는 일종의 카르텔 집단을 만들어서 네. 온갖 나쁜 일 여기서 다 합니다. 실제로 다 합니다. 이걸 갖다 왜 유지를 시켜야 되느냐? 특히나 법조기자단 워낙 욕 많이 먹잖아요.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법조기자단이 한 몫을 했다는 거, 물론 법조기자단에 계셔갖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거부터 먼저 반발이 굉장히 셀 겁니다.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반발이 세겠지만은 언론개혁의 출발점은 법조기자단부터 해체시켜갖고 나머지 기자단이 전체적으로 다 자유로운 언론 취재 형태를 풍토를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기자라는 누가 기자가 될 것이냐. 이게 지금은 어쨌든 그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KBS도 그렇고 MBC도 그 이른바 메이저 언론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게 좋은 직제, 좋은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쩌다 돈 많은 부모 만나갖고 좋은 이상한 고등학교 특목고니 뭐 이런 데 들어갔고 거기서 좋은 대학을 당연히 들어가. 그럼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당연히 좋은 일자리 뭐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공무원 되고 삼성전자 들어가고 언론사도 좋은 일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그 팔아꾼 키드들이 상당 부분 다 언론사에 들어와 있어요. 이러니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있겠어. 굳이 언론사 입사 시험이 경향신문 한겨레 마찬가지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KBS도 마찬가지고 공영방송. 그렇죠. 네. 왜 이게 삼성전자하고 크게 다를 바도 없어. 굳이 삼성전자 들어가면 충분할 친구들이 왜 언론사까지 기어 들어오느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영어 단어 하나는 조금 더 덜 모르더라도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 친구가 문제의식이 있냐 이걸 갖다 해야만이 진짜 언론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채용의 문제까지 이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하간 이제 이재명 정부의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언론 환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좀 차차히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 해외 순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을 목도했냐?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간담회를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이 과거의 윤석열과 다르게 브리핑 때를 놓고 기자들하고 질문을 격이 없이 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사실 거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논란은 저를 보면서 또 놀랐는데요. 사실 모름지기 대통령을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 약 3년 전에 보면 맥주 한잔 하시고 쉬시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그리고 나는 축구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너무 저도 모르게 젖어 들었었나 봐요.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모습이 당연한 건데도 그게 너무 기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3년을 굉장히 진짜 말도 안 되는 정권을 버텨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그 당시에도 충격받았던 게 뭐였냐면 김건희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등장 이러자 뭐 소리치는 기자 뭐 이런 쇼츠가 YTN에 나왔었습니다. 그 지금도 찾아 나와요. 저는 그때도 굉장히 화가 났던 게 사실 반가울 수 있고, 김건희다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비행기에 있던 기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여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 안 보이더라고요. 조금 성장했다.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취재진하고 이제 여러 가지 나눈 대화 중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맥주도 한잔 하셨냐? 그런 대화를 들었을 때는 가벼운 대화로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윤석열에게 기자라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참 지나서 좀 하게 되거든요. 권력자에게. 권력자의 기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고귀하진 않지만 자기에 대한 위협의식을 느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기자들이 그런 송곳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기자라는 거는 그냥 윤 씨가 집에서 키우던 그 토리 있잖아요. 그거 크게 차이 없어. 그리고 실제로 기자들도 물론 모든 기자가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거기 대통령실에 출입했던 그리고 거기서 그 잔디마당에서 무슨 뭐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 만들어 그거 받아 먹던 토리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저라면은 만약 제가 그 대통령 출입 기자였다면은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물어볼 게 많았어요.
그리고 직접 물어볼 게 얼마나 많아. 대통령을 윤석열을 갖다 그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네. 좋은 기회야. 물어봐야지. 명태균 했다는데 그거 맞느냐. 김건희 지금 뭐 양평부터 시작해서 뭐 그 도이치 뭐 이런 거 어떻게 됐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 계란말이 받으면서 그걸 물어보면 되잖아. 왜 못 물어봐 그거를. 궁금하지 않다는 거예요. 못 물어보겠다는 거지. 왜냐 톨이니까. 그렇게 제 말이 과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과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라면은 저는 좀 튀는 거 좋아해갖고 오히려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화제가 될 거 아니야, 막 그러면은 야 방송에 나오고 우리 홍사훈 기자 대단하다 뭐 이런. 네. 뭐 저런 또라이가 다 있냐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정말 기자들이 우리가 그 똘끼라고 하잖아요. 그런 똘끼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그런 이제 권력의 푸들이란 조롱이 당연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과 언론의 관계라는 게 건전한 긴장 관계였던 적이 거의 없고 실제로 보면 2022년 11월 9일 동남아시아 순방 직전에 MBC라는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에 못하게 만듭니다. 아, 너무 맞는 네. 말씀이시고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토리는 귀엽습니다. 근데 기자분들은 귀엽지 않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저는 이거 진짜 방점을 찍고 싶은데 토리는 그냥 귀여운 존재지만 우리 대중들 앞에서 의시되지 않아요. 근데 기자분들은 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일부 기자분들은 대중들을 굉장히 얕잡아 보고 의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기자고 야, 네가 나보다 많이 알아? 이런 느낌이 항상 있어요. 많이 알고 그러면 그 권력 가까이 가는 그런 직업군이면 당신들이 대중들이 원하는 거, 궁금한 것을 직접 물어봐 줘야죠. 그런 직군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의시되기만 하는 토리는 토리라고 볼 수 없죠. 귀엽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계란말이랑 김치찌개 먹으러 갔을 때도 저는 너무 황당했던 게 진짜 질문이나 다운 질문이 하나가 안 나왔었어요. 요즘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 힘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힘들어요, 지금. 그 당시에.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날 그 음식 받고 있는 사진 다 찍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사진 다 찍혔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 사람 누구고 다 적어놨었어요. 기록을 해놔야겠다. 근데 저는 너무 황당했던 게 이번에 카메라 4대를 설치하면 얼굴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인권 침해의 우려도 있고 쇼츠 등으로 얼굴이 이렇게 막 딥페이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라는 거를 한국일보였나요? 어딘가 실려 있더라고요. 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그때 이렇게 할 때 그때는 걱정이 안 됐어요? 그때 영상도 있었고 사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앞뒤가 맞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혹시라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를 기자분들이 한번 보신다면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그런 실마리가 되면 너무 좋겠다. 물론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당시 이제 사진을 같이 함께 찍었던 기자들도 심적으로는 괴로웠다는 사후적인 듣기 호소를 싫어요. 하기는 하던데. 안 들어. 그러니까 여하간 저는 그런 겁니다. 아까 이제 기초자님의 말씀이 맞는 게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에 언론을 정말로 취재하는 언론을 인정해 준 적이 별로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을 향한 비판의 그 송곳이나 메스를 대는 언론을 상대로는 불이익을 주기가 바빴고 예를 들면 MBC 같은 경우에는 전용기를 못하는 사례도 있었고 예를 들면 뉴스토마토나 미디어오늘은 정권과 관련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못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권력이 민주화 이후에 있었는가 이런 근본 물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자들 자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니까 그 불이익을 주면은 MBC 전용기에도 못하고 아까 말한 대로 출입 미디어나 출입을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요. 네. 최소한 기자라는 그 동지의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이 서로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기자다. 왜냐하면 언론사에서는 부장한테 제가 그게 가장 좋았었거든. 언론사 들어가면 부장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국장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님자 빼죠. 네. 우리 같은 기자다. 부장이든 사장이든 국장이든 그러니까 김 국장, 김 부장 이거 나 기사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기자라는 일종의 연대의식, 동지의식이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 빠진다, 전용기 안 태운다는데 함구하고 있잖아요. 입 꽉 다물고 있잖아요. 다 같이 안 탔어야지. 예를 들면. 네. 그렇지. 그랬어야 돼요. 그래야 말이 다음 순서가 내가 될 줄 어떻게 알겠어. 안 탔어야 되고 지난번에 내 또 한 번 참 이 정도구나 했던 게 그 국회에서 그 뉴스타파 기자가 그 권성동한테 손목 그렇습니다. 끌려간 거 있었잖아요. 네.
주변에 기자들 있었습니다. 국회에 얼마나 많은 출입 기자들이 있어. 어느 한 명도 그거 말리지 그 항의를 하거나 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더군다나 기자협회에서도 성명서가 그때 하나 딸랑 나오긴 나왔었어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건 굉장히 폭력이었잖아요. 더군다나 그 뉴스타파 기자, 여기자 막 질질 끌려가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걸 어떻게 가만히 놔둬?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 권력자들이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말난 김에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자꾸 제가 뭐 꼰대라는 얘기 하지만은 우리 뭐 옛날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제가 그러니까 과거 제가 91년도에 KBS에 입사해서 그때 하고 하여튼 90년대 KBS 하고 어쨌든 다른 언론사에는 저는 없었으니까 지금 뉴스공장 말고는 그때 당시에 KBS하고 2000년대 이후 최근에 요즘에 KBS하고 뉴스룸을 보면은 정말 엄청 달라졌거든요. 물론 시설이나 이런 게 달라졌다는 게 분위기가 그때는 막 9시 뉴스 그때도 9시 뉴스였고 지금도 9시 뉴스니까 9시 뉴스 마감 임박해서 막 6시 7시 뭐 이때는 막 정말 난장판이죠. 시장판이잖아요. 이 인터뷰를 빼니 많이 뭐 이 기사를 갖다가 내가 현장을 갔다 와서 취재했는데 내가 제일 잘하지 부장이 이걸 뭘 안다고 이걸 이렇게 바꾸냐. 그럼 야 이 새끼 네가 뭐라 재떨이 날아다니면 진짜 그랬습니다. 그리고 멱살 잡았어 실제로. 그럼 막 싸움 나면 그 파티션 넘어서 야 저기 또 싸움 났다고 다 뒤져보고 막 야 박수 치고 야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막 이렇게 그때 그게 다 추억이었거든요. 그리고 기자 사회는 이래야 되는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부장 멱살도 잡고 부장 책상도 몇 번 나도 걷어찼어. 그런데 기자님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그래서 끝나고 뉴스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어울려서 야 막걸리나 한잔 하러 가자. 다 그게 기자 사회였거든요. 생각은 다르더라도 그런 연대의식과 동지와 어떤 기자들만의 문화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다른 언론사 어떤지 모르겠는데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마감 임박해서 9시 뉴스 시작 직전까지도 조용합니다. 뉴스룸이. 조용해. 막 연필 하나 이거 뚝 떨어지면 막 깜짝깜짝 놀래. 막 화들짝. 그리고 기사 뭐 부장이 바꾸고 데스크 바꾸고 그러면은 물론 반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기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보다 훨씬 덜하지. 그리고 대부분 그냥 다 수긍하고 알겠습니다. 우선 가서 읽어. 대신 카톡방은 단톡방은 굉장히 시끄럽지만. 그렇죠. 네. 카톡방은 누가 부장 마취총 좀 쏴라 막 또 저거 또 지랄한다 막 잔뜩 나오지. 밖으로 그걸 갖다 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어렸을 때부터 부족한 거 없이 자랐던 파라군 키드들이 험한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 있어요. 이게. 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기자로 부족한 거 없이 온실 속에서 자랐던 친구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기자로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런 어떤 뭐 객기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그 생각은 좀 들어요. 결국은 이제 개인적으로. 권력을 향해서 제대로 싸우는 법을 익혀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이 안 되는 경우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기자들을 언론을 이용할 수 있는 상대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장면에서 그걸 느꼈냐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는 배지를 떼고 법정에 갈 때 기자들이 물어보면 답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원래. 그런 윤석열을 상대로 얼마나 완온하게 기자들이 대했던가라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아, 근데 말씀을 듣다가 지금 좀 느껴지는 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플랫폼이 워낙 다양해지니까 그냥 다른 플랫폼으로 나가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더욱더 그 온순한 그 집단이 더 이렇게 둥글둥글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방금 말씀 주시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요.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이건 조선일보였었는데 그때 경제가 되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갖고 왔던 예시가 뭐였냐면 골프장에 가면 그늘집이라고 뭐 사 먹는 데가 있는데 그 그늘집에 만두값이 너무 올랐다고 글을 쓴 거예요. 그게 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를 할까요? 그 기사 있었어. 나도 그거 기억해요. 그때 저는 굉장히 와 이렇게까지 괴리됐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신이 골프를 치고 그게 굉장히 만두값 너무 올랐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보통의 사람들은 공유하지 못하는 정서일 수 있다라는 헤아림조차 없을 수 있다. 왜? 내 주위에는 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는 정말 기자가 되는 그 군 자체가 좀 다른가 보다.
조금 더 살만한 사람들에서 기자가 많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버스나 대중교통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기사가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데이터상. 체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언론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여하간 그러면 이런 그 조건들을 말 그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홍사훈 선배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워낙 오래 복무하셨기 때문에 그런 대안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도 같은데 좀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채용 방식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반 조선일보나 민간 언론사들을 갖다가 바꾸라고 강제로 바꾸라면 그건 공산당이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자연적으로 따라가게끔 만들어주는 풍토를 조성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공영방송이라는 공영 언론이라는 체제가 있잖아요. KBS, MBC 물론 MBC도 공영방송입니다. 네. 그 KBS는 완전한 공영방송이고 그렇죠. 여기 큰 형님이야. 지금은 완전히 그냥 빙다리 핫바지라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가 돼버렸지만은 거기가 모범을 보여주고 여기가 끌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박근혜 그 탄핵 그 즈음에서 어쨌든 그 이제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KBS도 그때 한참 한 1년 가까이 이제 있다 6개월 지나서 이제 그 KBS도 사장도 바뀌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적인 언론사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때 저도 그때 물론 파업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계속 뉴스를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가 옛날 지금까지의 그 백화점식은 받고 KBS만 보면은 오늘 하루 동안은 전국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안을 다 알 수 있다. 우리가 다 이걸 책임진다. 그 정말 철저한 착각이었거든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네이버나 다음에서 언론사 포털에서 매일매일 전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저녁 9시까지 그렇죠. 네. 그건 보지도 않아 사람들이. 그러니 그때 JTBC가 막 그거로다가 떴잖아요. JTBC는 뉴스 꼭지가 여러 개 그때는 많지도 않았어요. 요즘은 JTBC도 막 백화점 뉴스가 돼버렸지만은 그나마 JTBC나 뭐 이런 데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지만은 하루에 뉴스 꼭지를 갖다 대폭 줄이자. 9시 뉴스가 막 30개의 리포트가 있으면은 그거 한 10개만으로 줄이자. 네. 그래야만이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주자. 보도할 시간을. 뉴스 하나에 대해서 10분, 20분을 주더라도 그래야만이 우리가 뉴스가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출입처에서 일단 그때 출입처 먼저 나오자. 특히 법조. 우리가 나오면 다 따라 나온다. 그럼 자연적으로 해체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오자. 그거 했으면은 KBS가 정말 그때 국민들한테 이렇게까지 막 그 외면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KBS만 특화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해 본 건 KBS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결국은 못했어. 처음에 좀 하려고 하다가 우리도 뉴스를 그래서 우리가 심층 뉴스 그리고 기자가 자기 스토리텔링 이렇게 해서 지가 진짜 취재한 걸 요즘 유튜브에서 하듯이 그렇게 말하듯이 이제 뉴스를 갖다 취재한 걸 진짜 말하자 했는데 일단 방송 기자가 왜 이렇게 말 못하는 방송 기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러니까 원고가 없으면 그냥 원고가 그냥 했으니 다까지 다 있어야만 이걸 줄줄줄 읽는 거야. 이러니 누가 보겠냐고 이 뉴스를. 어쨌든 그런데 그렇다도 그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이걸 힘들더라도 처음에 좀 곤란을 겪더라도 이걸 좀 밀고 나갔었어야 되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시청률 막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못 기다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야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렸거든요. 지금처럼 똑같이 옛날처럼 우리가 해준 모든 한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를 우리만 보면 다 돼. 아무도 안 보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니까는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는 언론이 지금 어쨌든 유튜브가 언론이냐 이게 언론이 아니야 그 경계선이 아주 애매모호하잖아요. 저는 이게 대한 언론 뭐 제가 이 바닥에 지금 몸을 담고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여기를 갖다 언론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어. 인식하고 있죠. 그리고 네. 기존의 매체보다도 훨씬 더 신뢰하는 양쪽이 물론 이렇게 철저하게 갈려서 그렇지만은 그런 언론을 신뢰하기 시작했거든요. 기존의 언론들이 매체들이 이 방식을 저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KBS만 하더라도 만약에 제가 KBS를 다시 혹시 KBS 사장이 된다면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로. 쇼츠 잘라주세요. 왜냐면 일단 제가 네. 생각하는 게 제가 KBS에 오래 있었으니까 편성이 중요하거든요. 방송사에는 편성을 갖다 그 인력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하느냐.
그냥 딱 시간대 1시간마다 잘라갖고선 여기는 동물의 한국, 여기는 뭐 9시 뉴스, 여기는 시사교양 프로, 여기는 오락 프로, 예능 프로 이거만 줄만 긋고 있어. 이게 무슨 편성이야. 그게 아니고 편성을 확 늘려갖고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 오늘 뉴스가 많아? 그러면 뉴스는 오늘 2시간 반 하자. 나머지 편성 확 줄여버리고 드라마도 줄일 수 있어요. 예능 줄일 수 있어. 만약 뉴스가 없다 볼만한 게 어거지로 막 뉴스 짜내지 마라. 편성해서 그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뉴스 20분만 하자 오늘은. 나머지를 그럼 더 늘리자. 물론 어렵겠지만은 그렇게 해줘야만이 언론으로서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가 큰형이 따라가면은 모범을 보이면은 시간 걸리겠지만 따라가게 돼 있어. 그게 잘 되면은 사람들한테 잘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엔 힘들지만은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내가 사장 되려고 자꾸 이런 말 한다는 거 같아. 나 이거 오해가 될 거 같아. 아니 그러니까 KBS 얘기 나온 김에 여러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크게 해주신 건데 네. 일단은 지난 정부에서 KBS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파우치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런 거 자체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 맞습니다. 그 네. 가방 조그만 가방 사안이라고 했나 파우치 사안이라고 했나 이런 식으로 축소했었는데 저도 지금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돈도 안 되는 이런 질문을 혼자 앉아서 합니다. 아무도 저한테 하라고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언론이 중요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언론 개혁한다고 시끌시끌 말은 많은데 언론 개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기자가 뭐 밉다 싫다 뭐 기레기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기자분들이 쓰는 기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좀 더 양질의 기사를 우리가 접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냥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기자단이 굉장히 지금 카르텔화된 거는 사실이고 어느 일부가 동의를 해야 새로운 매체가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매체가 들어오는 걸 진짜 많이 늘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지금 초기 정권이니까 지금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백악관도 마찬가지인데 백악관 와이드하우스 들어가면은 그 영상 같은 거 다 볼 수 있어요. 기자 얼굴이든 기자가 질문하는 거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든. 누구나 다. 그렇죠. 화자든 청자든 다 그거 카메라가 비추는데 저는 그렇게 확 열고 그다음 기자단에서도 새로운 매체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유튜브 대한 언론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자단이 있고 특정 매체들만 그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면 정보를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단독이 되지 않습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정보를 확 열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동등한 정보가 가게 된다면 그리고 내 얼굴이 드러나게 된다면 똑같은 정보는 쟤한테도 있으니 내가 이 정보를 좀 더 다각적으로 살펴볼 거잖아요. 좀 더 심층적으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쏟아지는 기사 양은 많은데 보면은 뭐 쓸모없는 어디 거 갖고 와서 우라카이 한 것만 잔뜩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정보를 확 늘린다면 지금 당장 힘이 좀 빠지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나아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약간 이제 기자 생활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게 그 말 그대로 이제 기자단을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문호를 개방한다라는 것은 제가 경험담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번에 그 윤석열 탄핵 전국에서 특정 언론사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경찰청 출입기자 흔히들 얘기하는 캡이라고 불리는 사건팀장을 제가 2년을 했는데 그때 같이 캡으로 있던 언론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매체가 있는데 저는 그 매체가 성향이 어떤지를 전혀 몰랐어요. 기자단에 비교적 신규 가입을 한 매체였고 그런데 발톱을 드러낸 시점이 이번에 그 서울경찰청을 떠나와가지고 제가 방송 진행을 하면서 그 매체 보도들을 봤는데 정말로 윤석열과 극우들을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형태의 언론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그 매체의 성향이라는 것이 뭐 사주부터 여러 가지 이어오는 여러 문제겠지만 그런 발톱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기자단을 열어서 그분은 심지어 투표를 통해서 가입한 매체입니다. 그런 매체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쥐어줘야 되는 것인가. 일단은 기자단에선 실패한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포괄적으로 대통령실이든 여러 가지 부처 기자단이든 간에 열었을 때 그런 최소한의 검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한 매체의 등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식별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도 같이 고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아니 그런 부분을 왜 고민을 해요? 옛날에 네. 노무현의 그 취재 선진화 방향 개방형 브리핑자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아예 열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 그때 기자실 데모질 한다고 다 했잖아요. 저도 그때 처음엔 이 대빨만큼 나왔어. 아니 기자를 도대체 기사를 그럼 어디서 써? 뭐 낮잠은 어디서 자라는 거야? 불편하지. 기자실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그럼 뭐 그때는 막
심지어는 기자단 간사가 있잖아요. 네. 주간 간사가 있고 야간 간사가 따로 있었거든 막. 그런 걸 저도 그때는 잔바리 시절이라서 그냥 이게 기자들은 원래 이게 천부의 권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 그때 막 기자실에서 고스톱 치고 그 일상화 됐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자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거 관련 그 정부에서 브리핑 할 테니까 이거 관심 있는 기자들은 와서 다 여기 들어와라. 해라. 예. 들어와라. 정부는 그래서 이거 궁금한 게 있으면은 공보실을 통해서 질문해서 얘기를 해라. 옛날처럼 그냥 실국장들 방문 차고 들어가고서는 좀 봅시다 해서 이렇게 추적 이런 거 하지 마라. 공보실을 통해서 그런 거 해라. 그리고 정부가 철저하게 이런 거에도 개방형 브리핑을 해서 공개를 다 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야. 그때처럼. 기자단을 꼭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면은 네. 방법이 없어. 왜냐 이 공사 악어세 관계니까 출입처 있는 그 정부 부처가 그 기자단을 갖다 그러면은 모시지 않겠냐고. 그렇죠. 네. 여기서 기자단이 얼마나 거기서 담합합니까? 야 이거 한번 본 때 한번 오늘 이번에 보여줘야 돼. 그래야만이 얘들이 우리 그 좀 모셔. 그 생각 그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어. 그 상황을 깨려면 기자단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자생적으로 없애라고 하면 절대 그 특권을 갖다 그렇죠. 그 네. 특권을 왜 없애겠어 스스로?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저는 이런 거를 네이버에 보면은 예전 기사 같은 거 찾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사 말도 안 돼. 기자실에 이렇게 독서실처럼 앉아 있고 기자가 부르면 공무원이 왔대 이러면서 저 혼자 그런 걸 막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이런 일이 있었어 했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산증인으로서 너무 재밌네요. 그때 막 고스톱 기자실에서 고스톱 칠 때 그 실국장이 한 명씩 부처 실국장이 한 명씩 꼭 오거든요. 네. 이 사람은 그날 돈 따면 큰일 나 하여튼간에 무조건 이뤄야 돼. 근데 저는 또 이제 홍사훈 선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는 체화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만 하더라도 제가 2008년도 입사인데 홍사훈 선배랑 그 연배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저 때는 그래도 이제 공무원들과 예를 들면 뭐 고스톱을 친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도 그 관계라는 게 약간 객관화되는 과정 속에 복판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 출입 기자단의 그런 해악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지만은 또 반대로 또 이제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자기 변호 같지만은 특정한 뭐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용의자를 잡을 때까지 뭐 엠바고를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기자단끼리 양해 어디 국민적 이해에 기반한 양해 때문에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홍사훈 선배 얘기처럼 큰 방향성 지금의 현재 언론 상황에서 비춰봤을 때는 과거에 기득권을 가진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기자단을 장악하고 쥐락펴락하는 형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정 매체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기자단에서 구별한다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너무 넓게 포괄적으로 열었을 때 예를 들면 생길 수 있는 그 극단적인 상황이겠지만은 좀 안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유튜브들한테 이제 그 대통령실의 문호를 열었을 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건전한 그 유튜버들도 있겠지만 그 또 상간에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본인의 주장을 과도하게 관철하기 위해서 입장 피력을 하기 위해 나타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좀 한 거였거든요. 제 얘기는. 근데 네. 그 말씀도 진짜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게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항상 장점만 있거나 단점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문제라고 하면 그렇게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이런 거는 우려 사항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인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래도 굉장히 희망적인 게 방향이 제대로 설정돼 있다면 조금 더디더라도 이런 현장에 계신 말씀도 새겨 들으면서 시스템을 바꿔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희망적인 거는 방금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 그게 조금씩 당시에는 기자들이 반발하고 안 된다 했지만 결국 그 기자실은 사라졌고 역사 속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언론을 비판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예전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간을 봤을 때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왔거든요. 그렇다면 또 좀 희망을 또 다시 품어보는 거죠. 근데 진짜 현장에 계신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기자실 대모질하면서 저도 그러니까 심지어 저도 그렇게 입이 대빨만큼 나왔다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좀 불편하겠는데 이게 사실 맞는 것 같다야. 나중에 335 모여가지고 처음엔
정말 길바닥에서 노트북 써서 카페에서 이제 기사 전송하고 뭐 그러니까는 불편하긴 하죠. 그런데 야 이게 맞는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금방 또 적응이 돼요. 그래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 이명박 때 다시 이제 복원이 됐지만은 그냥 옛날로 돌아갔지만은 그렇게 됐잖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 언론 개혁도 마찬가지고 모든 개혁이 그 기득권을 갖다가 기득권이 아닌 걸 개혁하는 건 없어. 기득권을 있기 때문에 개혁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이 있는 기득권은 힘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센 거잖아요.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정책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배짱과 용기, 용단. 노무현처럼 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죽이 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따라. 이거는 고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배짱과 용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저는 부분들에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요. 해주신 물론 거고. 왜 그런 부작용들이 네. 우려되는 부작용들이 왜 없겠어? 그거 시행하면서 고쳐 나가면 그럼에도 좋아요.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네. 못 한다면은 그럼 그냥 이 상황대로 지지고 볶고 그냥 계속 가야지. 정말로 기자단의 그 개혁 방향이라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홍사훈 선배 방향과는 동의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 정보에 다가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방향은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KBS 얘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그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사장을 뽑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 홍사훈 선배가 아까 출사표 같은 말씀을 좀 던지셨지만은 아, 그거 여하간 아니야 정말. 진짜입니다. 홍사훈. 정말로 국민의 방송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정말로 국민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는 사람이 사장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송 3법 올라가 있는 것도 되는 것도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KBS, MBC 사장을 픽하는 그 구조를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 정권 바뀔 때마다 한바탕씩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바꾸자고 했던 사람도 정권 잡으면은 마음 바뀌죠. 마음 바뀌지. 네. 그 상황이잖아요. 방송 3법도 똑같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은 방송법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그걸 처리를 안 한 거지 제대로. 예. 올라왔어. 그때 거의 여야가 진짜 극적으로 합의를 다 했어. 그래서 다른 거 아니거든요. 이사수를 지금 막 그 완전히 이사수가 당연히 투표 이거 하나만 하잖아요. 그냥 여당의 이사가 당연히 많으니까 그냥 여당이 픽한 사람이 그냥 사장이 되는 돼버리는 겁니다. 거잖아요. 네. 이사를 갖다 확 넓히자는 거거든. 지금 KBS 같은 경우에 뭐 11명이면 그 한 20명 이렇게 넓히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어. 정말 저도 그때 KBS에 있으면서 이제 진짜로 정권에서 자본에서는 완전히 우리가 독립됐지만은 권력에서 정권에서 독립되는 그 진짜 언론사가 우리도 될 수 있겠구나. 정말 기대했어요. 그리고 문제 해줄 줄 알았어.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이렇게 되면 그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면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소신 있는 사람이 공영방송에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 한마디 그냥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방송법 그냥 어느 누구도 그래서 그 입에도 꺼내지도 않았어. 똑같은 방송법이 윤석열 때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네. 국민의힘 입장 이해해.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그렇고 야 니들이 그때 발로 차버린 거 지금 똑같은 걸 갖다 지금 해달라는 거야 지금 정권 뺏기니까 국민의힘도 이해는 입장은 이해해. 그런데 어쨌든 이 여야를 떠나서 제대로 된 공영방송 하나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직까지는 우리 아마 윤석열이 이 작사를 내놓은 걸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분명히 이 폐해가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세대 분명히 크게 나타납니다. 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지를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방송법 그러니까 대통령이 픽할 수 없는 그 구조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그 방송법을 만드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법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맨날 말로는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 대통령의 방송이지 뭐 여태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방송사의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일단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장이 바꿀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런 상황도 있고
실제로 이제 인물의 문제로 가게 되면은 여전히 정권은 바뀌었지만 방통위원장이 누구냐? 우리 법화의 여왕 이진숙 위원장님이 그대로 계시다 보니까 그 상황이 또 바꿀 수 없음에 절망적입니다. 사실상 그 프랑스인 호소연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분이 근데 임기를 마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한 달도 안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사람 바꾸는 거 방금 말씀 주신 거 전 너무 동의하는데 정권을 안 뺏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정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미로 짐작만 가능한 부분인데 법으로 만드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어떻게 되든 서 있는 공영방송은 진짜 중요하다. 거기다가 지금 들어갈 돈 다 부셔놨잖아요. 지금 KBS가 진짜 완전 쪼그라붙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 주신 아들과 딸 세대가 되면 느껴질 거라고 하신 말씀에 전 진짜 동의하는 게요. BBC 같은 경우에 이제 자료를 데이터 정리하다가 봤는데 BBC 같은 데서 주로 해주는 것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주제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자극적이거나 그런 주제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소외계층이라거나 아니면 거기서도 지방 분화가 되는데 뭐 소외 작아지는 그런 뭐 시골 마을들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시골 마을이 어떻게 자생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잘 살아가고 있다거나 사람들이 막 눈길을 끄는 그렇게 와 이렇게 하는 주제들은 아니지만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주제들. 근데 그것들을 공영방송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KBS가 그 일을 해줘야 되고 지금 법적으로도 사람이 그 어떻게 권력이 오든 움직이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데 당장 돈을 저렇게 들어오는 거를 다 말라버리게 해버렸으니 이게 진짜 걱정되는 거죠. 이진숙이야 시간 지나면 또 그거 바꿀 수 있고 희망이 보이지만 이거 당장 어떻게 하나? 큰 구조적인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그게 너무 걱정입니다. 돈이라는 게 돈? 이렇게 아니고 사실 돈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인력도 그렇고 컨텐츠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정말로 걱정이다. 방금 들으면서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 수신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그 KBS 있는 후배들도 많이들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말해주는 게 그 징징대지 마라. 변명하려고 하지도 마라. 보여주면 된다. 보여주면 된다. 지금 국민들이 KBS에 대해서 등을 돌린 거는 먼저 누워버렸지 않았느냐. 저 처음에 박장범 전에 이제 박민 사장이 뭐 난도 없이 듣도 보도 못하는 양반이 들어왔잖아. 그때 어떻게 먼저 누워버려 어느 누구 하나 머리띠 안 두르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걸 국민들이 다 받지 않았느냐. 저런 사람 저런 내부에서도 스스로 돕지 않는데 밖에서 우리가 왜 도와줘야 돼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내가 밖에 나서 보니까 다 그거더라. 그리고 나 그거 이해되더라. 근데 공영방송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여주면 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KBS라는 것도 자꾸 KBS 얘기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기자만 전국에 600명입니다. 전 세계 언론사 중에서 기자를 600명 갖고 있는 맨파워 갖고 있는 언론사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마음 먹고 하려고만 한다면 대한민국을 정말 바로 끌어갈 수 있는 600명의 기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9시에서 1시간 뉴스를 만드는 거잖아. 맞아요. 네. 얼마나 중요한 그 맨파워야. 물론 그 절반은 다 그냥 기둥 뒤에 숨어서 대통령 바뀌기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걸 이끌어갈 수 있다면은 그 맨파워를 이끌어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을 정말 바꿔갈 수 있는 진짜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공영방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잘 되죠. 그리고 보여줘야 됩니다. 공영방송의 구성원.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저도 이제 언론인으로서 이제 반성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 언론은 권력과 너무 지근거리에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따뜻한 태양을 쬐다 보니까 그걸 벗어나서 그늘로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 홍상훈 선배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계실 때 보면 지금도 현재 계시지만은 그 권력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데. 권력에 있어 보질 않아갖고. 근데 그거야 뭐 사실 서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악어와 악어의 관계라서 그 공생 관계를 어떻게 끊어버리느냐. 뭐 지금까지 아까 계속 말해왔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 구성원을 바꾸는 거, 출입처라는 제도를 바꾸는 거, 그리고 어떤 그 브리핑 노무현 때와 같은 그런 언론 환경을 진짜 취재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공생 관계가 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서로가 리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 필요하니까 붙는 거네. 그걸 갖다 어떻게 강제로 끊어버리나? 아니 왜냐면은 그런 거죠. 이제 외신에서 봤을 때 이상한 풍경이
우리가 지난 부산 엑스포 유치하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탈락을 했는데 마지막 PPT 하는 장면을 보고 한국 기자들이 언론 기사를 통해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음에 예. 외신들이 놀래들 이렇게 허술한 PPT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목표에 굉장히 동의하면서 언론 기자들 스스로가 예. 비판하지 않는 태도를 보고 너무 이상하다는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권력을 너무 이해해주고 국가주의라는 그 그늘 아래서 정부의 잘됨을 너무나 옹호해준 이런 태도가 외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외신도 제가 이제 살펴보는데 그 당시에도 부산이 안 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외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안 될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 걸 보면은 너무 희망적인 거예요. 될 거래요, 자꾸.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 PPT 진짜 돈 다 어디로 간 거냐. 진짜 너무 그러니까. 그냥 일반 대중의 눈으로도 정말 참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신은 쟤네는 뭐 하는 애들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외신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변방에 어디 모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그 정치인 입에서 진짜 어떻게 저런 말을 해? 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 번역돼서 나갑니다. 근데 그런 기자의 모습들이 안 나갈까요? 나갑니다. 우리 정도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기자인데 그들이 거기 앉아서 질문을 하지 않아. 혹은 굉장히 권력 친화적인 질문을 해. 질문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을 해. 그럼 그들 눈은 이상하고 그것이 다 기사화가 되고 그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구글도 있고 많은 번역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맞물리는 것 같아요. 다 이게 넓어져서 이제는 좀 독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숨을 데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언론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그 공정거래위원회 있잖아요. 네. 사실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런 공정시장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고 한동안 잊혀졌던 공정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도 늘려주겠다. 전폭적인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왔거든요. 홍산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언론에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어지는 관계긴 하지만은 윤석열에 대해서 무조건 막 그 이렇게 막 그 우리 용어는 뭐지 약간 좀 속대서 하여튼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만 했다고 해서 우리 욕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무조건 그냥 막 옛날 그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하면 또 다시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됩니다. 언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를 갖다 탁 콕 집어서 말을 했잖아요. 인력 충분히 충원시켜주고 맞아요. 네. 저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정말 확 와닿았어. 진짜 이거다. 왜냐하면은 공정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제가 처음 기자 생활 35년 전에 할 때부터 그때부터 나왔던 메인 단골 뉴스 중에 하나가 맨날 원청과 하청 간의 납품 단가 불공정하다 그래서 이거가 뭐 그 뉴스였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뉴스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갑과 을이 절대로 바뀌지가 않잖아요. 공정위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그 후보 시절부터 말했던 그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상식적인 세상.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세상은 내가 흘린 땀의 대가를 일한 땀의 대가를 갖다가 공정하게 받을 수 있으면은 그게 상식적인 세상이고 포용적인 세상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굉장히 착취적인 세상이지. 그렇죠. 네. 그걸 만들어 주는 게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그건 정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힘 있는 놈이 당연히 내 파일을 더 갖고 가는 그걸 욕할 수도 없어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걸 막아주고 조정해주는 게 우리로 말하면 공정이잖아요. 공정위를 강화시켜주는 거는 이 땀의 대가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구나라고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공정위를 갖다 이렇게 강화하겠다는 거로 저는 믿고 싶어.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최저임금 이제 막 협상하는 시기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늘상 최저임금을 많이 취재를 했거든. 그때 제가 주장을 했던 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는 그 노동부 산하의 그 연구원 거기서 이제 공익위원들이라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위원회 네, 압니다. 참여하는. 네. 그 사람들이 늘상 말하는 게 최저임금위원회 이거 하루빨리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니 최저임금위원회를 왜 없애요? 그런 없애라는 이유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노동부 산하의 아무 끝발도 없는 힘도 없는 노동부 장관 산하의 그 일개 위원회다 보니까는
그냥 최저임금이라는 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는 사람도 가장 경제적인 최약자층이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KBS 직원 정규직 직원 중에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3차, 4차 하청업체들의 노동자들의 임금이고 치킨집, 프랜차이즈 대기업 자본의 프랜차이즈 편의점, 치킨집 여기에 있는 임금이잖아요. 그러니 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청업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무슨 여력이 있겠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맨날 사생결단에 대해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뒤에 있는 최저임금 뒤에 있는 그 진짜 갑들의 원청업체들 그리고 그 자본의 이 횡포를 갖다가 막아줄 수 있는 이게 해결이 돼야만이 최저임금이 싸움이 안 나고 합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이 그거 하겠다고 했어서 난 그래서 정말 이걸 하는가 보구나. 뒤에는 갑과 을의 관계를 원하청 간의 납품 단가를 국가가 나서서 이건 국가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장에 어떻게 맡겨도 힘의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하는가 보구나 했는데 그거는 못했잖아요. 네. 힘이 세거든.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주려면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안 된다. 이거 없애버리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임금위원회를 만들어라. 내 주장이 아닙니다. 그쪽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항상. 힘이 있는 대통령이 직접 임금을 챙겨라. 그래서 원하청 간의 납품 단가가 불공정하냐. 국가가 직접 들어가라. 그래서 힘 있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를 국가가 직접 야 니들 왜 이거 10,000원은 줘야 되는데 이거 도리쳐 갖고서는 5,000원만 주는 거야. 빵에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 왜 이렇게 큰 거야? 이거 맞는 거야? 그만큼 일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야? 원청이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원청의 노조 문제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이 얘기가 재밌을라나 모르겠는데 재미있습니다. 네. 우리 큰 노조 물론 노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귀중 노조라고 보수 언론에서 말하잖아요. 일부 그러니까 큰 기업들의 노조 뭐 상당수 기업들의 노조는 저는 귀중 노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1억의 연봉을 받으려면은 물론 현대자동차 직원이 제네시스 자동차가 잘 팔리고 수출이 잘 돼서 그 성자의 과실을 경영진이 오너가 재벌일가가 다 갖지 않고 직원들한테 나눠줘서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건 박수 쳐줄 일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제네시스가 잘 팔리는 게 울산 현대공장 본사 직원들만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왼쪽 깜빡이 만드는 왼쪽 문짝 만드는 3차 4차 하청 업체들이 다 열심히 잘해서 그 제네시스가 잘 팔려서 그 과실을 나눈 거잖아요.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절반만 줘도 좋겠는데 근데 절반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3분의 1, 4분의 1. 3차 합청업체만 가더라도 무조건 다 최저임금입니다. 100% 최저임금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가보면은 그 원가를 갖다 원가 계산서라는 걸 이제 작성을 하잖아요. 네. 원청의 구매팀이 주로 하는 일이 원가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뭐 이런 종이를 이 마이크를 만든 다음에 요거 쇳덩이 값은 얼마고 뭐 이거 플라스틱 값은 얼마고 요거만 계산하면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여기 들어가는 임률이라는 걸 지정을 해줍니다. 임률이라는 게 요 마이크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직원들의 임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중소기업 하청업체 사장님이 결정을 해줘야지. 그렇죠. 예. 내 직원들 임금을 갖다가 그걸 원청에서 이 정도만 주면 되는 거야. 라고 그 원가를 계산하니 그 중소기업체 사장님이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지. 저기서 이렇게 쥐어짜니 그거를 그럼 원청의 경영진만 그렇게 짜겠느냐. 강한 대기업의 노조 같이 눈 감고 타협합니다. 암묵적으로 동의합니다. 저기를 쥐어짜야만이 내가 더면 1억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 쥐어짜쇼 나는 눈 감고 있겠다. 같은 노동자지만은. 이호를 깨야 됩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글을 왜 국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임금이 왜 눈 감고 있느냐. 대통령이 직접 챙겨라. 그래서 공정위를 아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거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게 돼야 돼. 네,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완전 100% 동의하는데 인권위를 딱 집어서 조직 개편하고 확대시키고 인력이든 추가시켜라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셨잖아요. 공정이 행안부도- 인권위가 아니고 공정이. 저 네네. 인권, 공정이요. 잔 거 아니죠? 네. 정신 차릴게요. 그래서 직접 지시를 지금 함으로써 행안부나 다른 뭐 기재부나 이런 데서 반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힘 실어주는 모습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 일을 확실히 해본 사람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호만 외치다가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에다가 힘을 실어줄게. 조직 개편하고 그다음에 인력이든 내가 해줄 테니까 한번 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자 니네끼리 해가 아니라 들여다봤더니 플랫폼을 담당하는 조직도 만들어. 그리고 지방사무소에다가 인력도 확충해. 이런 강론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일을 해본 사람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번 정부는 반드시 결과로서 증명이 되는 정부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다시 뭐 그것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시간이 오면은 그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일을 해본 것이 여기서 티가 나는구나라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희망적이에요. 홍 선생님 말대로 진짜로 그 공정위가 하도 거래 전반의 부정한 질서들 같은 것들을 바로잡고 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 돼가지고 뭔가 무게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 노동 현장에 있는 분들의 여건들이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은데 노동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 모든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상당 부분이 이 땀의 대가를 인정한 임금의 왜곡이 가장 큰 거거든. 가방끈이 얼마나 길었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많이 받는 건 내 인정하겠지만은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교육의 문제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대학 입시 하도 많이 바꿔봤지만 안 고쳐지잖아요. 교육 문제, 교육도 아니야. 그냥 사육이야, 사육. 안 고쳐지잖아요. 왜 안 고쳐지겠어? 우리 부모들이 다 잘 알거든.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이 넥타이 매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만이 시집장가라도 잘 갈 수 있다. 그러려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임금이 대학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대가를 인정을 못 받는 그 임금의 왜곡이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서유럽 사회 애들이 그 젊은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체력을 증져 마음껏 뛰놀고 정말 공부 좋아하는 애들 공부해. 그렇지만 공부 싫어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대다수가 공부 싫어하잖아. 이런 애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해서 내 목수일 좋아하면 목수하면은 아니면 자동차 정비공 하면은 열심히 일하면은 그만큼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사회가 확신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지. 교육시장에서 탈출을 할 수도 있었던 거지. 그 사육시장에서. 한국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학을 나와야만이 좋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임금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 내가 공부하기 싫어갖고 대학 안 나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 우리 부모가 다 잘 알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딸라비 얻어서 그냥 애들이 뛰어내리든 말든 등 떠밀어서 학원에 무조건 보내잖아요. 애들은 애들대로 얼마나 이게 악순환이야. 체력은 체력대로 그냥 저질 체력이 돼버리고 이 시장에서 그래야만이 임금의 왜곡을 없애줘야만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서유럽 사회 같은 그 포용적인 선진 사회가 그래야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암만 이 대학 입시제도 100번 1000번을 바꾸더라도 절대 교육 환경 우리 애들을 그 사육시장에서 빼내줄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진입되는 노동시장의 임금을 공정하게 바꿔줘야만이 우리 애들을 살려줄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너무 심각하게 나가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정말로 이제 그 일종의 그 가르침이나 깨우침 같은 걸 얻게 되는 게 왜냐하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랄까 복합적인 진단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최근에 정치평론하면 잘 없는데 홍상 선배의 말씀은 공정위라든가 그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재명 굉장히 대통령이 좋은 그거 말씀 해줬으면 같아요. 좋겠어요. 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있어. 특히 부동산 문제 이런 거는 그건 아닌데 그 분명히 언론에서 짚어줘야 됩니다. 뭐 그런 부분 그것까지 말하는 건 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거 진짜 핵심이에요. 저도 늘 노동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해결이 되어야만 저출산이고 저출생이고 간에 해결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돼야 살아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애를 낳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애가 낳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바뀌게 될 언론과 노동 분야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홍사훈 선배 저는 자주 뵙고 우리 기추자님은 처음 뵀다 그랬는데 직접 면전 앞에서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혹시? 너무 재밌어요. 뭐 네. 일단 우리 재미보단 비주얼 담당이죠. 진짜 너무 멋쟁이시네요. 뻔뻔하기가. 이 바닥에서 이 정도 신원서판 뽑기 쉽지 않아. 인정. 나 언제 철드나 몰라. 아니 홍사훈 선배는 제가 방송을 많이 같이 하고 그 스트리밍에서 보지만은 정말로 기자 출신 중에서 이렇게 팬이 많은 분이 드물거든요. 기자 직업이 가지는 한계가 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그 한계를 초월했다는 점에서 기레기 추적자 기추자님 보시기에는 이분이 기자였다는 게 믿기 일단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어깨 넓이가 약간 기자가 아니에요. 기자는 약간 이게 굽어봐야 되는데 어깨가 너무 넓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홍사훈 선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리포트 하셨던 거 보면 기자라는 게 믿기는데 방송을 할 때 만나는 그 홍사훈 선배는 기자라기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인생 선배 같은 느낌으로 우리 구독자 시청자들에게 현안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게 귀에 쏙쏙 와닿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구독자가 50만 명도 넘었어. 아유, 감사합니다. 50만 명 넘은 지 한참 됐습니다. 저희 지금. 네. 지금까지 홍사훈 기자, 기추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인물비상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물비상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홍사훈 선배는 조만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모셔서 심층적인 해설. 내가 좀 할 말 있지. 네. 그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